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엿새 연속 400명대였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아마 300명대 중후반으로 다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접종합니다. 백신과 혈전 관계없다. 이게 당국의 결론인데 관련해서 잠시 뒤 전문가의 설명 자세히 듣겠습니다. 유권자들 마음이 후보들보다 더 급했을까요? 박권,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묻는 여론조사가 빠르게 완료돼서 그 결과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나옵니다. 우여곡절 겪으며 그간 서로 치받아서 상처가 적지 않을 텐데 화학적 시너지가 날까요?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났는데 박 장관이 절차적 정당성, 회의 내용 유출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합동 감찰 지시했습니다. 용두삼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게 이 이슈 비롯해서 검찰 개혁 주제로 자세한 의견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과 여야 초선 열전 코너에서 토론 코너에서 LH 투기 사태 등 주요 정치 경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보건당국이 어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10건 중 2건이 백신과 인과성 있다,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은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사 연관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 관련 소식을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증 이상 반응 이런 거 10건 신고됐는데 2건이 예방접종과 인과성 인정된 이유 뭡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예방접종과 중증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잘 알려진 현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잘 합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인과성이 잘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형성됐다 이런 보고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일부 제조 단위 또는 전체 물량 그 접종이 이제 일시 중단된 바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 지금까지 딱 2건입니까? 어떤 케이스였던가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부검 중에서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분에서 매우 드문 혈전 질환인 뇌정맥동 혈전이 발견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전 관련 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혈전 질환은 아니고 그중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이 있고 조금 더 드물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당국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혈전 질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전과 후의 발생률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백신과 인과관계가 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지만 독일이나 일부 국가의 발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20대에서 발견되었던 뇌정맥동 혈전 같은 굉장히 드문 혈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조금 증가하는 것 같은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 지난주에 유럽의약품청이 임시 안정성위원회 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과 관련이 없다, 있지 않다,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 질병청과 같은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네, 결국은 질병관리청과 그다음에 유럽 당국의 입장은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혈전 질환에 있어서는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드문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명당 1건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당 1건 발생하는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우리나라 접종량 정도가 70만 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접종한 뒤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상 반응 이런 거를 좀 정부가 좀 미리 좀 진작에 상세히 설명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합니다.
네, 결국은 정부의 대응이 현안이 터지고 나면 그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미리 좀 알려드렸으면 조금 더 안심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백신보다 경증 부작용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미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접종하시고 나서 발열이나 근육통, 통증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빈도로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렸다면 아무래도 백신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겠죠.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접종 미뤄졌던 요양시설 만 65세 이상 그 환자들 그리고 종사자들 그 백신 접종 오늘 시작되는데요. 자, 모두 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는 걸로 봐야 되죠? 결국은 2분기에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가지 종류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과 운송, 접종이 좀 편리한 상태이고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두 백신의 사용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팀들이 요양병원에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무래도 더 적합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집단이 코로나19에서 걸렸을 때 중증화가 되거나 사망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중증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이신데요. 65세 이상인 분들에서도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시고 75세 이상인 분들은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 위주의 접종을 하시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시작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6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는 반드시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 74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75세 이상은 화이자 말씀하시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좀 나눠서 하게 되고 선택권이 없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백신이 특정 연령에 더 효과가 있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백신의 수급 상황, 그다음에 접종 인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되는 백신이 어떤 백신이 들어오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계없이 백신 수급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분기 접종 과정에서는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화이자 백신이 더 우수해서 접종한 게 아닙니다. 마침 화이자 백신이 그 정도 분량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의료진이 약 6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접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한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약 70만 명 정도 접종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70만 명 중에서도 경증 이상 반응을 보고하신 분들이 약 9천 명 정도 되시고요. 그중에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중에 한 20분 정도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면은 이상 반응 의심 신고라든지 중증 이런 게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우리가 1.4% 이상 반응 정도를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제 1분기에 접종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의료진이시고요. 절반 정도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절반 정도 분들은 조금 젊은 연령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접종을 하면 경증 이상 반응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따른 차이를 보정을 한다면 해외 사례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해외 일정 때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또 고령층 접종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국은 불안감 해소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설명이 좀 어렵고 지루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사회 지도층이 접종을 하시게 되면 믿고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접종이 빨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애초에 공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였는데 그 발표가 있고 며칠 뒤에 우리가 영국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이 겹치면서 아무래도 사회 지도층 접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근 청장이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 신고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어떤 자연 발생적인 사망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설명을 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하고 나서도 사망 신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평상시에 특히 요양병원에서 계신 분들을 위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평상시 발생하는 사망률보다 접종하고 나서 사망률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독감 백신 접종 과정이나 이번 65세 미만 요양병원 접종 과정에서도 그런 사망률 증가가 관찰되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5세 이상의 요양병원 분들을 접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1,200만 명 1차 접종 마칠 계획인데 백신 효과 언제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1,200만 명 정도의 분량으로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접종률이 최소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분기 접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확산 방지나 확진자 수 감소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을 그런 분들에게 먼저 접종해 드리는 이유는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2분기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접종하시더라도 이제 완전한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정도가 되면은 사망자 숫자와 중환자 숫자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쯤 되면요. 7월 되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백신 접종하려면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는데 고령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인터넷 예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국가 행정 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잡아드린다거나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참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백신 접종하시는데 어디서 하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현재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오늘 오전 중에 접종하신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관련해서 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하는 것들을 모두가 바라고 계시고요. 저도 예전의 생활로 굉장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만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혈전 같은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리시면은 더 높은 확률로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헌정사상 첫 또는 최초 경력을 다수 보유했습니다. 헌정사상 판사 출신 첫 여성 국회의원, 헌정사상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선출, 헌정사상 첫 여성 집권 여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게 됐습니다. 누군지 짐작들 되시죠? 자, 진작에 오래전부터
그 추다르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입니다.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뭐 자연인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한 중순쯤에 사의를 밝히고, 이 검찰 개혁이 끝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예. 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퇴임 이후에, 좀 저의 그동안 이 검찰 적폐 청산의 맨 앞장에 서 있어서 정말 나날이 심신이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좀 저 나름의 치유도 하고 있다가 또 최근에 정말 이게 활용점정처럼 공수처이나 이런 것들 과제들이 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쉬시는 거긴 한데 마냥 쉬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저 그리고 요즘 SNS에 또 글도 많이 올리십니다. 좀 검찰 개혁뿐이 아니고요. 뭐 경제, 부동산, 환경 다양한 이슈들에 의견 내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또 함께 우리 사회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내고 하는 것이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또 막중한 책임감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고 이제 앞서 두 번은 이제 추 전 장관께서 하셨던 거고 이번 수사권 발동 필요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였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원래 한 몇 달 동안 대검 부장, 감찰 부장과 또 감찰 부장을 보좌해온 임원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조사를 했던 거고요. 또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공소장까지도 준비를 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대검에서 임원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렸는데 그 꼼수를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바로 이 임원정 검사에게 수사 기소를 전담시키면 될 일이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죠. 좀 우회한 지시를 하는 바람에 지금 결국은 이 공소시효를 다 경과하도록 그러니까 자동 무혐의가 돼버린 거죠. 어제 자정으로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제 그래도 박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결론을 원하셨을 텐데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 났고요. 왜 이런 결론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6개월간 했던 검사를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수적 열쇠로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이 이 사안을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난해 저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식을 수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증언을 연습을 시켜서 수감 중인 약점이 많은 재소자를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증인의 약점을 이용한 그래서 그 재소자가 원하는 증언이 나올 때까지 실수 없이 증언을 하도록 반복 소환을 했고 또 그 재소자들을 정보원으로 제보자로 활용한 그런 수사 기법 이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검찰 적폐가 국민 앞에 다 노출이 되면 그 조직상 상당히 위기다라고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동의를 하는 정말 조사를 했던 검사는 제끼기 위해서 그 사건 자체를 모르는 6인의
다른 그 연구관, 대검 연구관의 회의를 붙여가지고 임원정 검사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박범계 장관께서 대검 부장회의라는 공식 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라. 이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부검장 회의를 갖다 붙여서 그것을 우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동안 구검장 회의는 뭐 시시때때로 모여서 이 반개혁적인 의견을 내고 개혁을 뭐 저항을 했던 그런 그 회의체였거든요. 그래서 또 뭐 어제 그저께 보면은 모해 위정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까지 출석시켜서 발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이 모해 위정을 모해 위정을 당했다. 라고 한 당사자, 재소자들은 출석시켜서 그 경위도 듣지 않고 그 증언의 신빙성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던 편파적인 그런 그 일을 벌인 거죠. 상당히 그 자세 자체도 반개혁적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이제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회의 내용 유출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합동 감찰 뭐 이거라도 좀 뭐 용두사하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대검이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지난해 이미 그 인권수사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감찰을 다 한 거예요. 정말 그 재소자들을 편의 제공하면서 이 회유하고 하는 부분이 그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그 정밀한 그 조사를 다 마쳤어요. 여론조사, 대면조사 방식으로.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고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이 나쁜 수사 관행이 이미 뿌리 깊다. 이게 적폐다라고 이미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은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 지금의 이 한명숙 전 총리에 관련한 수사 검사들의 모해 위정 교사 혐의를 비켜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트는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은 정확하게 감찰을 하고 감찰 결과를 가지고 오고 별개로 제도 개선 트랙은 별도로 가동을 하세요 해서 9월에 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했던 걸 지금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약속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공연불로 만들어버리고 안 지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라임 사건의 김봉현 피의자를 피고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검찰이 그런 다시는 나쁜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한 그 순간에도 사실은 김봉현 씨를 수십 회 반복 소환해서 제보자로 활용하고 위정을 강요하고 했던 것이죠. 그게 이미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절대 고치지 못하는 집단이다 하는 것은 지난 1년 내내 보여준 것인데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그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께 작년에 했던 그 방식을 또 써먹는다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고백하고 같은 얘기예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장관님. 검찰개혁 아까 물러나시면서요. 그 법무장관 좀 약간 후회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중수청 이 설립까지 좀 지켜보시고 하지 못한 거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수청까지는 꼭 세워져야 검찰 개혁 어느 정도 바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 기소를 한꺼번에 수사권, 기소권, 심지어 예. 영장 청구권 가지고 있으면서 예. 사실은 수사 전문성을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영장을 치겠다 앉혀놓고 장시간 불러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러면 다 위축이 되고 겁을 먹죠. 예. 네, 그러면 술술 불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작성한 조서를 법원 가서 굉장히 높은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대조를 받고 하기 때문에 뭐 수사의 전문성이 필요가 없어요. 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인권 침해적인 방식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다 다른 나라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죠.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우리도 이미 형사소송법 만들면서 7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서 경찰은 경찰답게, 이 검사는 검사답게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적법성 통제,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 남용은 없는지, 법률 적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기소에 부합하는 그런 증거는 찾아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률가로서 뒤에서 봐주는 그런 역할이 검사가 하는 원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검사의 역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왔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로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수청 이 신설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이것 때문에 반박으로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정치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봐주는 거죠. 기획된 사표 아니었나 짐작을 누구나 하죠. 또 윤 전 총장이 사퇴 앞두고 미국의 검찰 전설이라는 그 인물 전기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우리가 92년에 정치 군인 시대를 국민이 끝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나라에서 정치 검사로 등장을 하는 아이러니를 스스로 저지르면서 그렇게 멋부리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세르지오 모루라고 브라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브라질의 검사, 법무부 장관도 지냈죠. 그런 검사에 훨씬 더 가깝죠. 미국 같으면 아까 얘기한 그런 검사 같으면 사실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라는 뉴욕 검사장은 이 미국에서는 직접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그 지역의 주민이. 그래서 선출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처럼 그런 비민주적이면 그냥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명언 중에 나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선출로 뽑힌 검사장은 조직에 충성한다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미국의 검사에게 비견을 할 자격조차 안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추 장관님 지금 시간이요. 지금 잠시 뒤에요. 지금 질문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잠깐 좀 쉬셨다가 8시 정각에 인터뷰 조금 더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8시 정각에. 네, 황보선의 출발제 아침 잠시 8시 정각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